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간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야 외전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이크를 막 조정하면 어떡해요. 더 좋은 방송을 하기 위한 거죠. 몸부림을 칩니다. 네. 아니 배 소장이 몸부림 치면 큰일 나요. 너무 움직임이 커서. 모든 개혁에는 이렇게 시행착오가 따르는 법입니다. 이 마이크 개혁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좀 있는 거 적당히 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이미 뭐 개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사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결정,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이슈가 된 건데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사건 두 분은 어떻게 일단 평가하세요? 그냥 길지 않게 의견 간단하게 듣고 그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또 토론하겠습니다. 저는 본질을 흐려놨다. 본질을 중요한 것은 네 글자죠. 검찰 개혁. 네. 문재인 대통령도 반부패 관련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손잡고 협력해서 검찰 개혁을 잘해 나가라 이렇게 주문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정감사 때를 보면 저는 이게 기점이 됐다고 봅니다. 그동안 검찰과 관련된 의혹, 특히 이제 윤 총장과 관련된 의혹들이죠. 규명을 해달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질문을 받고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규명을 하면 더 떳떳해지고 검찰개혁으로 더 온전하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급자가 아니다. 부하가 아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을 위해서 지난 1년여간 또 1년 이상 취임한 지 임명이 된 지 1년 이상이 됐지 않습니까? 지났지 않습니까? 어떤 개혁에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검찰 그대로 있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하지 않아요. 공정한 검찰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개혁을 하기 위해서 검찰 또 검사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서 의혹을 풀어달라.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시간이 10월 22일 국정감사에 되는데 그 규명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것이 6가지 사유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보입니다. 네. 저도 뭐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또 이제 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검찰을 개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굉장히 여러 가지 법 기술과 굉장히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갖고 있는 기득권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상급자이고 그리고 또 권력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좀 몰아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장기로 따지면은 이게 완전히 장군을 부를 상황으로 이렇게 쭉 몰아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다기보다는 여기까지 왔으면 이게 장기판을 엎어버린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장기판을 엎어버리고 장기판을 들어서 이제 집어 던지는 수준에 왔다 이런 감상이 들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면 제가 뭐 평론가라고 하면서 이런 뉴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말하지만 저부터도 사실 이것은 이제 지친다. 아마 국민들도 비슷한 감정을 이제는 가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로 검찰개혁의 어떤 본질이 흐려지는 이런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저도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장기를 두다가 좀 불리할 것 같으면 장기판 엎어버리잖아요. 네. 다시 한 판 더 두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참 일단 총평을 좀 들었으니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죠. 일단 소송 절차에 대해서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무부에서 12월 2일 다음 주 그러니까 수요일이 되겠죠. 수요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할지 어느 정도 징계할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히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 집행 정지 신청을 냈어요. 일종의 이제 소송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서울행정법원이 이달 30일 날 심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시점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법과 관련된 내용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 것이 지금 추미애 장관은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직무 정지, 징계 요구. 직무는 정지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2일입니다. 수능 전날에 징계위원회가 열리겠죠. 이 이제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추미애 장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추미애 장관의 개인적인 뜻을 밝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징계위원들이 의견을 내고 그래서 이제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견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윤 총장도 가만히 있질 않는 거죠. 본인도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 총장으로서는 소송을 내는데 이 소송을 내기 전에 직무정지가 되면은 한동안은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조남관 이 대검 차장이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겁니다. 지금. 네,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낸 거죠. 온라인으로 네. 이제 일종의 우리가 법으로 보면 본안 소송 이전에 가처분 소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신청을 25일 저녁에 했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게 이제 신문에 들어가는 것,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관계자를 다 불러서 의견을 듣습니다. 당사자가 나올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법률 대리인이 나오겠죠. 네. 그런데 보통은 일주일에서 열흘 이후에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빨라도 3일이고 늦으면은 다다음 주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앞당겨진 겁니다. 네. 월요일이 돼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행정소송, 본소송은 상당히 오래 가겠지만 이 직무정지에 대한 신문을 하고 나서 월요일 날 하게 되는데 그러면 윤 총장 자리로 돌아오시오. 아닙니다. 당신은 계속 직무정지예요. 이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일단 심리를 월요일 날 한다고 그렇죠. 했고 그날 결정을 할지 아니면 그 다음 날 할지 뭐 다음 날 할지 아직 알 수는 없죠. 이 결정이 이제 징계위원회 이전에 나오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법원에서 윤 총장 이건 부당하니까 당신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오. 직무정지 집행 신청을 받아들이니 인용이 되면 네. 징계위원회에서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법원이 윤 총장 자리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김민하 평론가도 뭐 조금 더 보충할 얘기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직무 정지가 된 것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를 다투는 게 이제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본안 소송인 것이고 네. 그건 오래 걸리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이 집행 그 직무 배제가 되어 있는 이 상태가 지금 오히려 이 윤석열 총장 그거 소를 제기한 사람 입장에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된다. 결국은 이 본안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렇게 판단을 할 때 이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고 판단은 그 기준이거든요. 이 사람이 직무 배제가 된 것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그게 아니라 그거 결론이 나오는 것과 별개로 지금 이 상황이 된 것이 이 사람에게 회복될 수 없는 피해인 것이냐 또는 이것이 그만큼의 어떤 긴급성이 있는 것이냐 이거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결론 낼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배당된 다음에 오늘 사건 배당되지 않았습니까? 재판부에. 오늘 배당되고 거의 바로 지금 신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스케줄을 빨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스케줄을 빨리 잡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2일 날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판단을 내려줘야 이게 어쨌든 법적으로 매끄럽게 진행이 된다. 이런 판단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관측을 하지만 재판부로서는 이 판단을 하기가 여전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부담이 되는 일이죠. 계산이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네. 뭐 예를 들어서 화요일이나 뭐 월요일 당일도 가능하겠지만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이 직무 정지가 부당하다 그러면서 행정법원 재판부가 그냥 인용해 버리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네. 그러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원래 총장 자리로 복귀를 하게 되잖아요. 업무 복귀를 하고 그 다음에 징계를 열어서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임 결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럼 또 다시 또 법률적 분쟁이 또 생길 소지가 하나가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그동안의 갈등에 있어서 명분이 윤석열 검찰총장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국민 여론도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이런 명분 싸움에 있어서 만약에 인용이 될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 명분의 우위에 설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그래서 따라서. 이제 시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징계위가 그것에 의해서 말씀하신 여론의 부담이나 정치적 부담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전히 법적인 논리로만 얘기를 하면 사실 이 직무 배제가 된 것에 이제 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큰 이제 이 걸림돌은 아닌 것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직무 배제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이 사람에게
대통령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뭐라고 결론이 나오든 징계위원회는 이제 독자적으로 뭐 결정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해임 사유면 해임 결정을 할 것이고 뭐 할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아마 그 징계에 대해서 또 그러면 이 징계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받는 처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그리고 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소송 이걸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끝도 없이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김민하 평론가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전 국민이 사실상 정치권을 비롯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김성환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30일 이제 신문이 있고 나서 이건 말 그대로 지금의 직무정지가 얼마만큼 긴급하고 얼마만큼 지금의 상황에 대해 큰 충격을 줄 수 있느냐, 나하고 피해를 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되겠지만 네. 결정이 이제 징계위원회 2일 날 이전에 이제 내려지게 되면 이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위원회에서도 법원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징계위원회는 또 징계를 강하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독립적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된 이 심리가 앞당겨지는 것 자체의 배경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해해요. 그래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몇몇 아는 법조인들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참 예상하기가 어려웠다. 왜 이렇게 굉장히 빨리 지금 신속하게 심리 날짜를 잡았다. 그렇죠. 앞당겨졌고 제가 그러면 이 심리가 그럼 언제 결과가 나오게 됐냐고 물었더니 어떤 사람들은 빨리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누어져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윤 총장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 있는 것이 다 지금 고려되고 있다. 예상된다. 이래서 누구도 지금 단정 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법 전공한 사람들도 단정을 못 짓는데 심리학을 전공하다만 제가 감히 또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적당히 하시죠. 일단 징계가 나고 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지금 그 이전에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낸 부분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해임 처분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네네. 그거는 그러면은 행정법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려버리고 징계가 만약에 해임 처분이 나온다고 하면 해임 처분을 통해서 다시 이제 집행이 이루어질 그러니까 징계 결정을 또 다시 무효화하는 그러면. 이런 이제 소송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것도 또한 역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그렇게 되는 거군요. 미스터리는 이거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앞당겨질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저도 징계위원회가 2일이기 때문에 이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된 심리신문은 한 3일이나 4일 또는 그보다 늦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앞당겨진 것이 어떤 결과를 또 예고하는 것일까? 네. 바로 이 부분이 궁금한 그러니까 거죠. 법원도 사실 이거를 무작정 계속 끌고 시간을 끄는 모습처럼 보여지면 오히려 이게 결국은 징계위원회 끝나고 이게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기를 기다린 게 아니냐 부담이 있어서 이런 비난을 받을 거를 이게 사법부도 아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으로 그렇기 때문에 빠른 뭔가 스텝을 밟지만 결론적으로 언제 결정할지는 우리는 모르고 저는 뭐 어떤 가능성 2일 날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절묘하게. 네. 배 소장은 좀 개인적인 분석을 드리면 그래도 이것이 이제 법원에서의 판단이고 윤석열 총장의 이 직무 정지와 관련된 가장 큰 중요한 이유 중 또 징계 요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판부 판사의 이 관련 정보 수집이거든요. 네. 저는 그렇다 그러면은 이 법원에서 사실 이건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헌법 위반 이야기까지도 나올 이야기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시하지 않고 법원이 빠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좀 심리 또 신문 일정을 앞당긴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사상 초유의 사태잖아요. 검찰총장이 직무정지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 이상 법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검찰총장 거리 사태를 최소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그게 합리적인 판단일 것만은 뭐 분명한데 지금 하루 이틀 차이로 지금 징계위가 먼저 열리느냐 아니면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먼저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걸 지금 저희가 분석해 봤고요. 그럼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무래도 이른바 이제 사찰문건이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면 좀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좀 단도직입적으로 짧게 이게 사찰이다 아니다. 보시기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어떤지 어차피 말씀하실 때 다 얘기가 나올 테니까요. 두 분 어떻게 보세요?
김민하 평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못 자르듯이 저는 이제 뭐 사찰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사용하는 언어 이 말을 이제 각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찰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첫째로 이러한 사태가 이러한 뭐 판사들의 정보 수집을 하고 이러한 상황이 윤석열 검찰총장 때에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서 물론 그렇다고 하는데 그 점은 다 인정을 하죠. 네. 윤석열 총장이라는 체제에서 특수하게 일어난 일이냐 이걸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그렇지 않다고 하고 이것이 검찰 내 어떤 관행 또는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면 그것은 정당한 것이냐 이걸 한번 봐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위에 이제 1번과 2번의 이제 답변에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윤석열 총장에게 징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논점을 세 개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일단 제가 볼 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신 걸로 정리를 해두고요. 그러면은 네, 뭐, 좀 이따 네. 자세하게 더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예. 뭐 애매모호. 네. 검찰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사찰적 성격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것이 이전에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과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위해 한 배를 타고 있는 셈이잖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그런 관행이 있었다면 없애야죠. 그게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한다고 한다면 그걸 미리 인지하고 윤 총장이 그런 거 다 없애라. 아니 판사가 농구를 매우 잘하면 이게 필요합니까? 또 우리 법 연구회라는 게 필요합니까? 여하튼 수사를 잘할 수 있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정보를 구하면 되는 것이지 판사 개인의 정보가 왜 필요한 겁니까? 필요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우리 사회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게 있었다면 우리 안 합니다. 그거 없앱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줄곧 이야기가 됐던 것이 불필요한 구속, 영장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도 1년 동안 얼마만큼 정확하게 데이터상으로 개선이 됐는지에 대한 발언을 못해요. 두 번째. 그다음에 이것 보고 이 관련된 정보 수집 사찰이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보고가 됐을 때 윤 총장이 보고를 받았다면 그것을 반부패 수사부에 보낼 것이 아니라 이거 누가 했어? 이거 왜 한 거야? 이거 우리 필요 없어. 하지 마 이제. 이게 검찰개혁이야. 그 이야기를 사실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윤 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설명 못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고 그것이 잘못이면 잘못이고 책임을 질 것이고 잘못이 아니라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내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그럼 설명을 들으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네. 저도 뭐 배 소장님 말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네. 제가 반대쪽에서 이제 어떤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가를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네. 첫째로는 이제 뭐 농구 이런 것에 대해서 농구를 잘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게 사찰이고 뭐 이런 좀 전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 왜 판사님은 농구를 잘하십니까? 한번 뭐 야구팀과 축구팀에게 혼을 뭐 나보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할 거면 그렇게 할 목적이었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럴 건 아니었다 이런 반론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결국은 그 농구라는 건 뭐냐면 그 대학 시절에 무슨 동아리에서 농구를 뭐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연장선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무슨 뭐 어떤 검사의 뭐 인척 관계이다 내지는 뭐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에 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재판에서 예를 들면 저 판사에 대한 어떤 기피 신청을 한다든지 어떤 피고나 이런 좀 검사와의 인적 관계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또는 무리야기 법관의 경우에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한 어떤 판결 그런 거 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좀 기피 신청이나 또는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한다든지 뭐 이런 용도로 적은 거다라고 이제 검찰 측에서는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하나가 있다는 거를 참고 삼아서 이제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게 결국 이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어야 되는 일을 안 한 것. 그러니까는 이러한 일이 이러한 것이 관행이었다라고 한다면 금지시켰어야 되는데 금지시키지 않았다. 라는 거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들에게 얘들아 이 판사들 성향을 다 알아와라 이렇게 시켜서 사찰하도록 해 이렇게 시켜서 한 거랑은 일종의 죄질이 다른 건데 이거를 뭐 잘못이 있다고 해서 그 잘못은 바로 잘못이 하나가 있으면 해임 청구로 가는 거냐 해임으로 가는 거냐 이거 징계 청구로 가는 거냐 이것이 의문이다라는 반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반론을 소개한 것이고 저의 의견의 큰 줄기는 저는 배 소장님하고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의견처럼 들렸어요. 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두 분은 한참 얘기했어요. 역시 노련합니다. 왜냐하면 반대평으로 얘기하면은 나는 어떻게 판단합니다라고 하는 게 금방 드러나니까 두 분 역시 노련하게 여러 가지 논점들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에서 아예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했다고 하는 문건을 공개를 해버렸어요.
지금 9장짜리 문건이라고 9페이지죠. 공개. 예. 네. 그거 보셨어요, 두 분은? 뭐 참고로 네. 모 언론이 전체를 내용을 다 지금 공개를 한 네. 상황이라서 어제까지는 본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 같고 네. 오늘 오후에 지금 뭐 전문이 다 공개되다시피 했는데요. 평가는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엇갈리는데 앞서 김민하 평론가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걸 사찰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논점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반분되는 것 같아요. 의견이. 그러니까 당사자 지금 13개 재판부 37명 판사에 관한 3평까지도 지금 적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판사들조차도 의견이 조금 엇갈린다 이런 이제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핵심 또 하나가 수사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잖아요. 네. 수사 정보 정식관실이라는 게 수사 정보를 수집하는 곳에서 지금 공판 관련돼 있는 정보, 특히 재판부의 성향 3평까지도 수집해서 그걸 굳이 공안 특수사건이라고 해서 일선 검사들한테까지 줄 수 있느냐. 그건 업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이 부분을 또 지금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 냈을 때 그걸 심리할 때 중요하게 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기준이 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이것이 사찰이냐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우리가 용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왜 이것을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왜 이것을 수집하고 네. 문서화했거든요. 그리고 또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왜 하죠? 그리고 수사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이지 않다면 굳이 안 해도 될 일이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검찰이라고 하는 행정조직에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것이 수사에 그다지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37명의 판사의 성향을 분석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저는 불필요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오해를 살 만한 것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의 여러 사찰 의혹 논란에서 봐왔던 부분이거든요. 사법부 농단에서 봤던 내용이라면 아예 이것 자체를 건절하려는 노력을 더 심화했었어야 되는 것이 윤 총장이 아마 그 점을 기대했을 거예요. 왜? 검찰 개혁이기 때문에. 과거와 똑같은 모습의 검찰 조직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윤 총장에게 그런 걸 요구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달라야 된다. 이 기준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성상욱 부장판사 그 문건을 작성했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작성한 것이다 이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 검사, 네. 예, 그 부장검사.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문건을 작성한 것은 이 수사정보 안에 공판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냥 있는 검사들의 서로 세평이라고 하는 게 검사들 간에 재판을 받아보니까 알잖아요. 검사들 간에 뭐 서로 간에 나오는 얘기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내용 그리고 법관 임명정보나 그러니까 법조계 임명정보 같은 데서 거기서 갖고 온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런 반론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얘기의 핵심도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과거에는 이제 범정이라고 불렸던 그 조직이 할 수 있느냐 이건데 그 기준을 뭐로 삼을 거냐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개혁의 이제 기준을 삼으면 당연히 이러한 일들은 뭐 하지 않으면 좋았었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개혁을 충분히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죄와 그다음에 이 잘못된 일을 일부러 한 죄는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밝혀져야 되는 게 지금 검찰이 반론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애초에 이 수사 정보와 관련돼서 업무 매뉴얼이 있는데 수집할 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에 구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나름의 업무 매뉴얼이 있는데 그 업무 매뉴얼에 보면 지금 이제 김상환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수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거기에 이제 뭐 스포츠 뭐 이런 내용은 없겠죠. 농구를 잘하는지 여부도 수집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없겠지만 아무튼 대략적으로 이 판사에 대한 어떤 정보를 수집한 것 자체를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이 검찰 업무에 있어서는 좀 문제 삼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지금 반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포함해서 판단해야 되는 게 결국은 재판이라는 것은 검사의 임무는 어쨌든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긴 하지만 그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서 유죄 입증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점에서 이 재판 과정에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연히 증거와 법리를 가지고만 해야 되지만 거기에 더해서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사실은 판결 내용이나 이런 증거를 다루는 방식들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게 검찰들이 계속 하고 있는 그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공조직에서
이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것도 수사와 관련된 정보는 수집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37명의 판사 중에서 자신의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리고 재판 중에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우리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조사회사가 과거에 광고 관련된 목적으로 연예인에 대해서 연예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자담회를 실시하거나 인터뷰를 해서 만들었던 엑스파일 기억나십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광고의 효과성 그리고 광고에 적합한 모델 선정과 그리고 광고에 출연하는 이 모델의 개인 생활과 관련된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작성을 했던 보고서예요. 그러면 그 보고서는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중에서는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예와 관련돼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이게 말이 되느냐. 왜 연예인 개인의 정보를 캐내느냐. 이것 자체를 문제 삼았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동의하지 않은 판사의 성향을 그렇다면 검사의 성향을 다 조사한 보고서가 지금 어딘가에서 돌고 있다면 그건 용인되나요? 네. 끝나셨습니까? 네. 용인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의견 보충하실 거 없으면 다음 얘기로 넘어가요. 아니 근데 엑스파일 문제와는 다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엑스파일이라는 거의 내용은 뭐 온갖 개인적인 스캔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온갖 하여튼 수준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얘기된 판사들의 어떤 그런 뒷조사를 했다는 것은 사실 뭐 출신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뭐 과거에 판결했던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법 연구에 뭐 소속됐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외적으로 뭐 농구 그리고 무리야기 법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엑스파일 문제랑 이렇게 병역이 직접적으로 비교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수준까지 했으면 그런 수준까지 만약에 그 지금 공개된 문서에 들어 있으면 그거는 그야말로 이제 사찰인 것이죠. 아니, 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예. 이거 하나만 좀 사실 이것도 단합형으로 얘기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이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이른바 이제 사찰 문건이라고 하는 걸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보느냐 이게 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느냐 기각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가를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두 분이 보기에 아까 뭐 이제 좀 중하다 뭐 아니면은 여러 논점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가점 신청. 저는 스스로의 정보가 수집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판사분들 중에서도 지금 제주도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 게시판에 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목소리를 왜 안 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의 정보가 이렇게 수집되고 있고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왜 법관들은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저는 이 법관 또 판사 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이제 그 인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과연 이 판사가 제가 정반대로 말씀드렸군요. 죄송합니다. 기각된다는 거죠. 가점 신청이. 이 사찰을 했느냐 여부가 뭐 큰 그런 면에서 이 판사가 느낄 어떤 이 사실에 대한 어떤 압박이라든지 어떤 종류의 기분 나쁨이라든지 위기감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판사도 법리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그 법리라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직무 배제가 돼 있는 것이 이제 그것이 이제 얼마나 이 영향을 주는 사안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이지 뭐 이게 뭐 판사 사찰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뭐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 않을까. 네. 뭐 의견이 그렇죠. 엇갈린다고 보기는 뭐 그렇지만 조금 신중한 입장을 좀 보이셨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이게 재판부가 판단할 때 재판부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언론에서 대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얼마 전에 이제 사법농단 사건이 있었고 그때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잖아요. 네. 일종의 무리하게 판사를 구분해낸다거나 이걸 법원 행정처가 하고 그 판사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줬다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그 정보들이 이번에 또 비슷하게 또 검찰 쪽에서 관련되어 있는 판사들이 정보를 수집했던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지금 얘기가 자꾸 길어져 가지고 이거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른바 사찰이든 뭐 뒷조사를 했던 간에 세평을 수집했던 간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판사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그거를 일선 검사들한테 내려줬다면 그게 잘못된 행동이다.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직무를 배제할 만큼의 사유가 되는가 아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중대성을 평가는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제가 좀 간단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길지 않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직무배제가 정당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일상적으로 검찰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관행 수준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막지 않은 게 이제 문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이 직무배제까지 간 것은 좀 과하다는 판단이 있지 않을까 그냥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직무정지를 굳이 이 판사 사찰에만 또 둘 수는 없는 것이 또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또 만남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 때 이야기를 못했던 부분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 법무부와 충돌이 계속 야기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중립성을 훼손했다라고 하는 다른 또 중대 사유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만큼 이 판사 분이 이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다른 사안들도 또 중대하게 검토돼야 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직무 배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직무 정지입니다. 사실은 네네. 더 핵심적인 결정은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직무 정지도 충분히 가능한 결정을 내릴 만한 네. 사유가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여기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네. 짧게 덧붙이면은 징계 청구를 하면 이제 당연히 직무정지는 하는 것이다라는 법무부의 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앞서 법률적 절차에 관한 부분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을 재판부가 어떻게 인용할 것이냐 뭐 이른바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 이런 얘기를 집중해서 해봤는데요. 검사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어떻게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검사들이 지금 반발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 동참하는 검사들이 위에 고검장부터 시작해서 네. 검사장급부터 시작해서 아래 일선 검사들까지 한 1,000명 정도가 지금 비판을 하고 나섰다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검사들의 반발도 이거 앞으로 상황 전개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검사들이 반발한다. 그렇다면 이건 앞으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또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들었던 사유들이 정말 규명이 되는지 여부를 냉정하게 또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고검장 쪽에서 반발을 하고 또 평검사 이제 수석 평검사 회의를 주재하게 되는 수석 평검사에서 이게 이제 모임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칠 수 있냐면 이 검찰의 이 조직, 검찰 내부 조직에 대한 사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지금 검찰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계속 생각한다면 이 규정들이 또 규명돼야 될 내용들이 명확하게 규명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다면 판사분들은 기분 안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네. 이 정보 수집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진행되는 절차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저도 검사들이 이렇게 뭐 대놓고 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이런 것은 이제 부적절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역시 뭐 현실인 것이죠. 결국은 검찰 조직이 그래왔고 지금 그게 검찰 조직이니까 그렇다라고 할 때는 저는 이 검찰 조직이 이렇게 반발할 수 있는 빌미를 사실 또 법무부 장관이 준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앞서 말씀하신 이제 징계 청구의 6가지의 근거라는 게 사실은 뭐 지금 예를 들면은 뭐 대한변협이라든지 다른 어떤 변호 단체 또는 법조 관련 단체들이 사실은 이게 근거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쭉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법조 관련 단체들이 그렇게 지적할 정도라면 당사자에 해당하는 검사들은 야 이것 봐라 이거는 정말 반발할 만해 이러면서 사실은 들고 일어날 어떤 명분이 거기는 이제 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빌미를 주지 않고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좀 상황을 관리했으면 어떻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문제는 여론이 아닐까 싶어요. 국민들께서 이런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잘못한 일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6.3%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이 조사가 이제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5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전국 500명 유무선 자동답 조사이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 응답률 6%.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잘 못한 일이다 56.3%, 잘한 일이다가 이제 38.8%가 나타나서 잘못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네.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제가 아주 짧게 간결하게 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앞서 김민하 평론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안을 추미애 장관이 이제 스타일로 보게 되는 경우죠. 그렇게 되면 다소 거칠고 저돌적인 모습. 그러니까 추 장관이 못마땅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좀 더 조용하게 정교할 수 없는가.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의 이 통계 분석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또 정치 성향으로는 중도층에서는 잘못한 일이라는 의견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중도층 피로감이 있는 거죠. 길어졌고 충돌이 되고 또 직무정지 징계 요구까지 가는 법적 사안까지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사안인데 그래서 이제 여론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 6가지 사유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또 국민들은 우리 보도를 통해서 또 다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각각 설명을 듣고 어떤 여론의 판단이 내려지는지를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김민하 평론가 뭐 여론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네, 뭐 여론은 제가 볼 때는 이것 자체에 대해서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 판단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론이 안 좋은 것은 추미애 장관의 뭐 스타일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충분히 6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 검찰과 윤석열 총장 나름의 반론이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반론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이 반론이 완전히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네. 점이 있는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피로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이런 여론을 감당하면서도 정말 검찰 개혁을 완성한다는 것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 그리고 집권 세력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실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국민들께서는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질서 있게 정리해가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뭐 법원이 판단하는 과정들이 또 있을 테니까 좀 이번 사태가 좀 질서 있게 정리되는 모습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여기서 더 정치적으로 뭔가 대립이 격화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피로감이 높아질 것 같다 이런 우려감이 좀 생기네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둘이 얘기를 해봐야 김성환 평론가 한마디보다 못한 얘기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말씀을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의 외전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